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온전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롯한 우리입니다. 오롯한 우리를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입니다. 지금쯤이면 연도를 헷갈리지 않고 2026년이라고 정확하게 쓰고 계실까요? 어쩌다 보니 26년에 1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26년의 계획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겠죠? 계획을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분도, 어느새 조금 흐트러진 분도, 어쩌면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청취자 대부분은 이 사이 어딘가에 계시겠죠?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던 그게 큰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는 건 내가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이런 길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각자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테니까요. 미루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람이 일을 미루는 이유가 단지 게으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어떤 때는 불확실성이 두렵고, 또 어떤 때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거나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지쳐버린 나머지 멈춰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멈춤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나름의 정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루는 행위를 실패로만 여기지 않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감정을 정돈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본다면 실패할 권리 혹은 멈출 권리 정도 될까요? 새해 계획은 초기화되는 버튼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경험이자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노르웨이 숲과 에이민이 함께 부르는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너는 꼭 함께 들으시죠. 어디서 불어올까 코끝에 바람이 스쳐와 너처럼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 걸 웃는 모습마저도 날 설레게만 하는 이유 꽃처럼 한철만 사랑할 수 있다면 꽃처럼 아름다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 널 순간의 순간마저 놓치고 싶지가 않아 너는 꼭 내 앞에 있기를 내 맘을 알아주기를 시간이 흘러도 꽃처럼 항상 내게만 웃어줘 웃어주기를 너는 꽃처럼 어여뻐서 눈
당신 옆의 인권 이야기. 오늘의 첫 번째 랜덤 박스가 이어집니다. 여보세요? 거기 다통의 통신사죠? 뉴스 보니까 제 이름이랑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털렸다면서요? 아,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아,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도 보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요. 아니, 보안이 뚫린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매번 죄송하다고 하면 다예요? 하루 종일 대출 스팸에 피싱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돈을 물어주는 사람도 생겼다는데 내 건 안전하냐고요? 아, 고객님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확인하면 뭐합니까? 이미 퍼진 내 정보 그쪽이 다 회수해 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담긴 정보인데 내 동선이며 취향까지 다 모르는 사람들 손에 넘어가는데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진이입니다. 우리가 역할극 오래간만에 해보죠? 네. 예, 25년에는 이 통신 3사로 불리는 SK텔레콤, KT, LGU 플러스까지 해킹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통 플랫폼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아주 정말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고 정말 이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문제, 바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두 분 개인정보 안전하십니까? 아, 저는 괜찮았는데 이제 저희 친정 언니 쪽은 그 집에서 다 식구들이 죄다 유출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금전적 피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건너 지인 중에는 한 분이 금전적 손해를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상 불안함이 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저희 집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피해는 없어요. 실질적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결국 통장까지 다 바꾸신 분이 계셔요. 아, 통장을 바꾸는 이런 사례도 있군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이런 금전적 손해는 입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근데 뭐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고 은행에 왔다 갔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가까이서 듣다 보니까 네. 왠지 막 마음에 불안불안하고 막 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발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불안이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 그런 생각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예. 어차피 내 거는 다 공공재야 이런 느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TV에서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가 나오잖아요. 아, 저렇게 살면 좀 편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글쎄요, 실제로 제 아내도
이런 염려 때문에 인터넷 뱅킹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고객 신뢰와 인권을 방치한 이런 대가를 늘 시민들이 이렇게 책임지고 치르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흔히 개인정보를 단순한 숫자나 기록으로 보지만 사실 개인정보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직결이 돼요. 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개인의 권리를 위협받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동 경로, 소비 습관, 심지어 정치적 성향까지 파악하게 된다면 이는 감시와 차별, 심지어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아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누군가의 질병 정보나 위치 정보가 악용된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 낙인이 찍히거나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게 돼요. 예. 가상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A라는 분이 A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험 청구 자료나 병원 정보 유출을 통해서 우연히 직장 상사에게 흘러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네. A씨는 업무에서 계속 배제가 되고요. 고객 응대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한 승진 심사에서 이유 없이 누락되고 결국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겉으로는 업무 적합성, 조직 적응 같은 중립적인 표현이 쓰이겠지만 실제로는 질병 정보가 낙인이자 퇴출의 근거가 된 셈이 되는 거죠. 글쎄요. 이게 가상 사례이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극적인 사례를 생각해 봤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B씨가 HIV 양성이라는 정보가 병원 내부에서 유출돼서 네. 동네 주민들이 단톡방에 저 사람 HIV래 라는 식의 메시지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B씨는 미용실, 학원, 동네 식당에서 미묘하게 대우가 달라지고 아이는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게 되죠. 예. 결국 가족 전체가 위험한 집이라는 낙인 속에 고립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네네. 시작은 개인정보 유출이지만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주거, 교육, 사회 관계권이 모두 훼손되는 인권의 문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위치 정보도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례에서 스마트폰 위치 정보가 악용된 경우가 있어요. 네. 한 약 10년 전 사례이기는 한데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소개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피해서 700마일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피해자가 갔는데 네. 가해자가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끝까지 추적한 사건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가해 남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쉼터에서 친구 집으로 이동하는 동선까지 다 확인을 했고 예. 결국 그 집까지 찾아가서 폭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 주소가 노출됐을 때 주거나 신체의 안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C씨가 SNS에 올린 사진에 GPS 정보가 남아 있어가지고 스토커가 그 데이터를 통해 C씨의 집 위치를 알아냅니다. 네. 이후 스토킹 가해자는 밤마다 집 앞에 서성이고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거나 문 앞에 협박 편지를 두고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다면 아마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요. 이 정리를 해보면 질병 정보는 저 사람이 위험한 환자다. 이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낙인과 배제의 근거로 이용될 수가 있고 위치 정보는 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언제 집을 비우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이제 폭력과 통제의 실시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정말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염려도 되고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는 단순한 기술이나 규제 이슈가 아니에요. 소개드린 것처럼 인간의 존엄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죠.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구체화되었어요. 이것은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쓰이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거든요. 스스로 결정할 권리요. 그러면은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 나눴던 기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번 쿠팡 사태만 해도 고객의 내밀한 결제 내역을 빌미로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네. 뭐 그 외에도 뭐 금전적 손실, 범죄와 연루 등이 문제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통신사나 플랫폼을 이용하려면은 사실상 이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받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적인 인권 침해 요소예요. 이걸 자기결정권의 상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기업은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용자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사실상 없어요. 그렇죠. 필수적인 서비스를 볼모로 정보를 수집해 놓고 정작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인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기업의 책임이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사과문 한 장, 보상 쿠폰 몇 장으로 끝날 일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네, 유출된 정보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무한 책임이요.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사실상 시민의 인권을 위탁받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해요. 네. 보안 사고를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 침해 사고로 규정을 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예, 참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일상이 흔들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피로감도 높아지는데 왜 기업에서 이런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자산이나 비즈니스 도구로만 보고 사람의 정보로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특히 이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약한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봐야죠. 피해에 대한 책임, 네. 그 처벌이 약하다 네. 이런 얘기죠. 네. 보안은 비용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보안 비용에 비해서 사고 피해 해결에 드는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사후 대응으로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가볍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반면에 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기업이 조심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그동안 기업에서 반대를 많이 했죠. 그렇죠. 이번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여러 안전장치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논의들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례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오래된 사건이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1994년 미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뜨거운 커피 사건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커피요? 네. 고령의 여성이 차량 안에서 커피를 쏟아 하반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뜨거웠다가 아니라 맥도날드가 화상을 입을 걸 알면서도 일반 기준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커피를 제공했다는 점이었어요. 예.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이런 비슷한 사고가 수백 건 반복됐는데도 기업이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고요. 야, 이 커피를 쏟았다. 얼핏 생각하면은 이 쏟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미국 법원의 판결은 어땠나요?
네, 미국 배심원단은 실제 치료비와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어요. 네. 운이 나쁜 사고가 아니라 사람의 안전보다 효율과 이익을 우선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 거죠. 미국 법원은 이렇게 말한 셈이죠. 기업의 선택으로 인간의 신체와 존엄이 침해됐다면 그건 처벌의 대상이다라고요. 아, 이 오래된 사건이지만은 정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처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좀 알 수 있는 이런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어떤가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권고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인권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권고요. 네. 네.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을지라도 국가가 자신의 과오를 비춰보는 거울처럼 작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법적으로 가장 풀이가 되는 것은 역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며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합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헌법 외에도 구체적인 우리도 지침이 있죠? 네. 실질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네. 이 법 제1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나 좋은 취지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바로 핵심이죠. 예, 오늘 긴 시간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개인정보 유출이 더 이상 기술 사고나 기업 실수로만 볼 수 없다는 점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긴 정보 하나하나는 우리의 삶이고 권리이고 인권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은 우리가 우리 정보의 주인이 될 때 바로 완성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 결제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동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동의서는 아무렇게나 써도 좋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넘겨준 순간에도 여전히 보호받아야 하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네,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건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남긴 데이터 조각들은 곧 우리의 삶이고 존엄이며 권리입니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내 정보는 안전한가를 넘어서 나의 권리는 제대로 존중을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두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이적의 같이 걸을까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랜덤박스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랜덤박스에서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주제인 죽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일진입니다. 네, 두 분 선생님 올해도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네, 대답이 늦네요. 네, 얼마 전에 국민 배우 안성기 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특히 투병 중에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저는 많이 남는데요. 두 분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네. 안성기 배우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분이 이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런 분인 걸 알고, 그리고 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본인답게 정리하고 싶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느껴져서 가슴이 더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고 안성기 배우의 다큐멘터리를 봤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아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스러운 연명치료에 의존하다 떠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오늘 죽음을 존엄한 선택, 자기 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권에서는 그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강조되는 개념인데, 이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순간 하나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참 꺼내기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이 들고, 일상에서든 특별한 날에든 죽음은 상당히 터부시되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을 삶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삶은 빛이고 죽음은 어두움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밀어내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죽음은 삶의 끝에 붙어 있는 완성이거든요. 네. 태어난 모든 존재에게 100% 확률로 일어나는 유일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도 하고
교육도 그렇게 받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인권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죽음을 외면하다 보니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병원 시스템이나 가족들의 결정에 끌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이 외면당하기도 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비인권, 뭐 반인권, 인권 침해 이러한 상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죽음을 미리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오늘을 더 잘 살게 한다는 지적들도 있는 거겠죠. 네, 죽음을 직시하면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정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데스카페처럼 모여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보통 카페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한다라는 의미인가 봐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웰비잉이 참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네,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였죠. 네, 최근 들어서는 웰다잉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제도나 인식은 어떻게든 생명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물학적 생존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지 그 품격에 대한 고민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결정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존중될 권리라는 게 자기 결정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은 우리 삶의 전 과정, 즉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두어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기 결정권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최 선생님 어떤 사례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개그우먼 박지선님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벌써 시간이 꽤 흘렀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보도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현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에 나와서 밝게 웃었던 네, 고인의 모습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기사가 났을 때 네. 믿기지 않았었거든요. 네, 저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박지선 씨의 경우는 질환으로 인한 고통이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줄 수 있었느냐는 점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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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힘내라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절대적인 고통이 있거든요.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선택을 오로지 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행복 추구권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역시 행복 추구권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박지선님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요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는 분들도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세계적으로 보면 이 분야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의학적 치료의 중단 또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네, 의학적인 치료만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자연사에 가까운 소극적 안락사만 허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면요. 네.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곳은 아주 오랫동안 이 논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반면 우리는 아직도 죽음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를 좀 금기시하기도
하죠. 네. 죽음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상태일 때 치료를 멈출지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가 더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죽음은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해석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법적인 부분이 저에겐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청취자분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 우리나라의 관련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처음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이거 좀 줄여서 연명 의료 결정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법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연명 의료 결정법. 네네. 네. 그래서 이 현행법이 2025년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2026년 올해 네. 11월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의 1조에서는 네.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보통 법령의 경우에는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는데 네, 이 법령 같은 경우에는 1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명명하게 밝히고 있네요. 네. 네, 앞서서 말씀하신 연명치료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기능을 기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유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네, 그러면 생명 기능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한다라는 네. 의미겠네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가 핵심이 되는데요. 네. 이걸 안 하겠다고 미리 서명하는 게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하지만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영양분을 공급한다거나 물을 공급 그리고 네.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또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요. 네. 외국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수준이고 여전히 국가가 개인의 생명 연장을 강제하는 측면이 강하기도 합니다. 네, 개인의 생명 연장을 강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개인이 죽음을 선택할 수 없게 한다라는 의미이겠네요. 네. 연명 의료가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우선 일본은 명문화된 존엄사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랜 판례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보다 훨씬 폭넓게 존엄사를 인정하고는 있어요. 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논의가 치열했어요. 우리보다 상당히 앞섰네요. 네. 현재 일본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임종기 며칠 내에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연병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네, 일본은 그 말기 상태 아직 수개월이 남아 있는 그런 네. 상태에도 환자가 원하면 인공호흡기를 떼거나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임종기하고 말기 상태는 엄연히 다른데 일본은 그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군요. 네, 다른 서구권 국가들은 또 어떨까요? 크게 소극적 안락사, 조력 존엄사, 적극적 안락사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네, 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가 거부하면 수분이나 영양 공급까지 중단할 수 있어서 훨씬 우리나라보다 진취적인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조력 존엄사는 네. 조력 자살이라고도 하는데 네. 스위스나 미국의 뭐 오리건, 워싱턴주의 여러 주, 그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되 마지막 복용은 환자 스스로 하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약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을 이야기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 안락사인데요. 네. 의사가 직접 약물을 주입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등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는데요. 네. 단순히 암 같은 신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도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인권의 범위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로 아주 넓게 해석을 한 사례입니다. 네, 생명의 존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그 다른 나라들의 해석이 우리나라와 아주 크게 차이가 있네요.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조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에 해당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야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요. 네. 여전히 종교계나 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메이드라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네, 이 메이드는 네. 의료 조력 사망이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사망자의 약 4% 정도가 이 방식을 택할 정도로 사회적 제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캐나다와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이라든가 사회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가르침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국가가 생명을 강제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삶의 질을 판단하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무조건 살리는 것이 인권인지 존엄하게 떠날 수 있게 돕는 것이 인권인지 아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25년에 작년에 그 OTT에서 방영이 됐던 드라마 중에 은중과 상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스위스행 조력 죽음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화제가 좀 됐었어요.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주인공이 죽음을 선택할 때 망설임 없이 바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순간에 조력 죽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마지막 행동을 본인이 하는 건데 그걸 정말 몇 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멀리 스위스까지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도망자로 만드는 건 아닐까.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가 국가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또 떠올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는 존엄한 죽음조차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자기 결정권의 범위를 얼마나 또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결국 이 이야기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고민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때 역설적으로 지금의 삶이 더 소중해지거든요. 네. 네,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는 사회, 내 삶의 마침표를 내가 찍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공포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인 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략 1990년대 초까지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는 게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의 어린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도 할아버지를 네, 집에서 장례를 치렀었습니다. 네. 네, 저도 사겨 나가는 것도 봤었고, 네네.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네, 우리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뭐 산업화라든가 도시화, 가족 구조의 변화 같은 이유가 작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공동체의 붕괴도 이런 장례 문화가 바뀌는데 한 이유가 됐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가슴 한켠으로 꿈꾸는 그 생애 마지막 네.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저도 그 드라마 봤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감리 할머니 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 감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동네 친구들과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아유, 오늘 소풍 참 잘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자리에 드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평생을 살아온 당신의 방에서 평온하게 발견이 되셨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왜 우리에게 여운을 남길까 생각해 보면 나다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차가운 병원 침대, 코에 꽂힌 줄, 기계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내 집에서 삶을 완결짓는 것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요즘 철도 겨울이기도 하고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죽음의 모습이 다들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맞아요. 그 우리 집이 아닌 병원에서 네, 사실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죽음의 장소가 병원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감리 할머니처럼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돌봄과 의료적으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국가에 요구해야 할 중요한 죽을 권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죽을 것인가는 결국 어디서 끝까지 인간답게 대접받을 것인가와 같은 질문 같습니다. 네. 국가가 생명을 억지로 늘리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감리 할머니처럼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소풍 참 잘 왔다라는 그 한마디가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귀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러한 문장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 같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꼭 마련됐으면 합니다. 웰다잉은 언제나 맞게 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완성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나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천천히 고민해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존엄은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떠날 때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존엄하게 떠날 수 있는 사회.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대화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더 건강하게 대화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신 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 마음처럼 되지 않던 오늘 쉬운 한숨만 가득한 그런 날 괜찮은 척 애써 웃음 지으며 왠지 내일은 괜찮아질 것 같아 나의 작은 마음 한구석에 담아둔 많은 꿈들처럼 누구나 다 그런 날이 있지 오늘과는 또 다른 내일을 위해 고단했던 하루를 버텨줘서 고마워 지나간 오늘은 놓아주자 괜찮은 척 애써 웃음 지으며 왠지 내일은 괜찮아질 것 같아 나의 작은 마음 한구석에 담아둔 많은 꿈들처럼 누구나 다 그런 날이 있지 오늘과는 또 다른 내일을 위해 고단했던 하루를 버텨줘서 고마워 지나간 오늘은 놓아주자 흘러가는 수많은 날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특별하지 않아도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날 누구나 다 그런 날이 있지 오늘과는 또 다른 내일을 위해 고단했던 하루를 버텨줘서 고마워 내일은 꼭 행복할 거야 방금 들으신 노래는 곽진원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차별 경험이나 고용불안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 의학과 역학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김승섭 교수의 저서입니다. 이 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는 정신과 레지던트로 일하던 친구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한 해 동안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질병권이라는 개념을 물어옵니다. 질병의 경험은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건강할 권리를 말해왔습니다. 건강권은 의료 접근이나 치료만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아플 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나 국가에게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건강이 개인의 능력이나 운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라는 뜻이지요. 질병권은 아픈 순간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고 아프다는 이유로 도덕적 판단이나 생산성의 기준 앞에서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과 질병의 경계 위에서 살아갑니다.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하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흐름을 허용하는 사회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그리고 저는 김지영이었습니다. 햇살이 우리를 감싸는 아침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그 누구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키워낼 인권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공간,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롯한 우리입니다.